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계명대학 국제통상학과 변재웅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특강 주제를 설정한 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기이고, 또 4차 산업혁명에서 저희 나라가 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과 여러 국가에서 경쟁에서 상당히 불리한 것을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르신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지금 뭡니까 20대, 30대, 40대들은 상당히 익숙해 있는 그런 생활 문화로 패턴을 잡았습니다.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가상공간에서 메타버스도 활성화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행도 아시다시피 직접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 휴대폰으로 웹으로 다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상, 또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이 발달하니까 바이오라든가 생명공학, 의료 이런 분야도 지금 급속히 그 산업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어떤 점에서 기술이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뛰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 기술을 활용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규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4차 산업과 규제를 어떻게 이 파도를 풀까 제 나름대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이 뛰어난데도 왜 우리가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초신 국가가 되지 못할까?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는가를 연구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규제라고 생각하고 이 규제를 짚어야 된다는 것을 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각종 규제, 우리를 끌게 메고 있는 그 테두리 이것을 타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규제를 효율적으로 혁신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 연구에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특강의 주제는 이렇게 구성해 봤습니다. 아마 어떤 부분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어떤 부분은 좀 중요한 것 위주로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는 문제점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인구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 지역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우리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또 어느 정도의 규제를 지금 우리 경쟁 국가인 미국, 일본, 독일, 중국과 실질적으로 한번 공식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미래의 산업을 이끌기 위해서는 그 관련 분야 인재들이 많이 필요한데 과연 우리들이 인재에 대한 경쟁이 있는가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성공국가를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 이 국가들의 정책들이 과연 어떻게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그동안 추진해 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4차 산업혁명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규제의 문제점 이걸 획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의 대응 전략과 실사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 하나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야말로 이 통계치가 작성되고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한민국 소멸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안 태어납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선진국이 지금 출산율이 1.6 정도 됩니다. OECD. 그런데 우리는 2020년에 0.84 그리고 1년 전에 0.81 그리고 내년 후년에는 0.57 그 다음 2020은 0.51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내년 후년 되면은 두 쌍이 결혼해서 애를 하랍니다. 그래서 혹시 어르신들 최근에 신생아 본 적 있습니까? 한 달에 두 달에 아마 잘 없을 겁니다. 우리 어릴 때는 어머니들이 애를 얻고 이렇게 많이 다니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생아 보기 물론 코로나도 영향이지만은 그래서 이게 심각한 지금 우리 문제 우리가 처한 문제점 뭔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초혁신 국가가 돼가지고 선도할 수 있는가 그렇게 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제 책을 간단히 소개했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 규제되어 있고 이러한 주제로 제가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시작하면서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의 경쟁력과 규제 수준은 과연 어딘가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과 한국 기업이 4차 산업 시대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을 때 어떤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산업에서 한국 현실적 규제가 묻고, 그래서 제가 19개 중요한 산업을 분석했습니다. 의료라든가 바이오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핀테크라든가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산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국 규제의 문제점이 없고 또 선진국들이 그 분야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잘하고 있는가. 그래서 시사점을 얻으려고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하고 있으면 잘 시사점.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즘 이제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격차 혁신 국가가 우리가 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서술할 때 이 네 가지 질문을 제 스스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해답을 찾으려고 그동안 3년간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본저서는 네 가지 저습을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 6개의 주제로 구성해서 분석했는데 그 바탕으로 할 규제개혁이나 인재양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했고 4차 산업혁명에서 10가지의 대응 전략과 시사점을 제가 책 마무리에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초급자 혁신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저성장, 청정실업, 인구 및 기후 문제. 인구 문제를 흔히 인구 뭡니까? 절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문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해안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만약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 기회를 만약에 뭡니까? 우리가 슬기롭게 이용하지 못하면은 우리 경쟁,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상당히 치명적인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는 대한민국 코로나 세대의 급속한 인구가 감소를 해가지고 제가 앞에 말씀 올린 바와 같이 1년 전에 2년 전에 0.84 그리고 작년에 0.81 2024년에 0.57 2025년에 0.5152로 팬데믹 세대가 성인이 되는, 그러니까 코로나에 태어난 애들이 성인이 되는, 그러니까 2038년 39년 되면은 뭐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있는 대학교도 줄어요. 그래서 인구 절벽과 경쟁의 제한으로 가느냐, 안 그러면 4차 산업의 혁명적으로 수행해서 우리가 혁신 선도국가에 가느냐, 이 중요한 갈림길이 왔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은 제가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거 뭐냐면 몇 년 전에 이게 뭐냐면 시금치입니다. 여러분 먹는 시금치 있죠? 시금치에서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인간의 스템이라 해가지고 세포를 이식시켜가지고 지금 시금치 기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기술이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발달되고 있는가를 하나의 표본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셰프가 모색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뭐 인공신장이 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기술이 이 정도까지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4차 산업은 신기술을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기술,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로봇 기술의 진보가 팬데믹, 또 미국과 지금 중국이 기술 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패권 전쟁인데 그런 문제, 또 글로벌 밸류 체인 해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 제가 주 전공이 해외 투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외국인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언론에서 보는데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가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억제법이라 하죠. 그걸 하는데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는 난립니다. 그죠? 그게 왜 그런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밸류 체인을 미국은 우방국 위주로 배치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만든 법이 우리나라한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전 산업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그래서 영향도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결을 내가 트렌드를 하는데 큰 물결로 인해서 기업, 산업, 국가, 어떤 집에서는 개인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쉽게 이렇습니다. 100년 전에는 중국에 사는 사람, 일본에 사는 사람, 일본에 또 일어났더니 우리한테 오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팬데믹, 코로나 되니까 중국에서 했는 게 한 달도 안 되고 우리나라 옵니다. 일주일도 안 되고 옵니다. 과거에 스페인 독감도 했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까지 거의 안 왔어요. 100년 전에.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어디 나라에서 질병이 발생한다. 항공이라든가 물류가 발달됐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그거 마찬가지로 전 세계 하나에 엮여 있다. 그래서 이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융합기술로 계속 발전하는 드론, 의료, 빅데이터 이러한 분야에서 신기술 진보가 변화해가 기존의 규제의 틀에서 뭐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어서 때로는 기술적인 신제품 출시에 상당히 애로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늘나라는 있지 않습니까? 드론, 이것도 기술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떠냐 하면은 자기들이 기술을 만들어가지고 마음대로 띄우게 합니다. 실험을 하게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규제를 먼저 만들어놨어요. 야간 비행 안 돼, 군사시설 안 돼, 몇 킬로 이상 안 돼, 주거 밀집 지원 안 돼.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뭡니까? 도로를 만들어서 시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규제 후허용이고 중국은 선호용 후규제였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띄워줍니다. 그러다가 도로길에 부딪혀가 사고 있잖아요. 아, 그러면 어떤 규제를 만들고 뭐 야간 비행하니까 또 뭐 도로를 통해 사생활 침범하니까 또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상업용 도로는 시장에 75%, 80%가 중국 기업들이 석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DJI라는 기업.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출발한 게 있는지 모르지만은 슬기롭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과도하고 지나친 규제에 대해서 그 산업이 빨리 발전하는데 애로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슬기롭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기술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혁신 비즈니스도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화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어떤 드론 원격 진료, 뭐 DTI 같은 게 있습니다. 헬스케어 이런 각종 규제를 해서 우리가 절대로 산업을 전개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실제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 지금 어디 갑니까? 아마 여러분 아들, 딸, 손자, 손녀 물어보시면 지금 더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아마 1등부터 한 99등까지 의과대학 갑니다. 근데 의과대학 그리 가도 실제로 동네 병원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대면으로 진료를 못합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나 상간 도수백지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원격 의료를 허용했어요. 미국도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원격 의료를 가면 어른들이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직접 못 가면 컴퓨터 화상 켜놔놓고 자기 원하는 의사한테 입 벌리봐라 하면 입 벌리고 컴퓨터에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 의사가 진료를 해주고 처방을 한다는 거죠. 그죠? 상당히 편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지금 원격 의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 산업이라든가 시장이 엄청나게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사장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점에서는 코로나 되니까 저도 뭐 학교 때 이제 코로나 상황이 돼가지고 학생들 직접 강의를 못하고 녹화를 해서 컴퓨터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비대면에 하거든요. 여러분하고 직접 만나는 것 좀 대면 강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 계셔가지고 특강을 듣다면 그 비대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상으로서 성장되는 게 원격 의료랑 원격 교육, 원격 근무, 무인화 산업. 그래서 요즘 어디 하는 데 가면은 커피숍 가면은 이 키오스크를 해가지고 사람도 없어요. 그지? 거기 여러분들 원하는 뭐 아메리카노 라떼 시켜가지고 다음에 꼭 어르신들은 좀 힘들죠. 그죠? 맥도날드 가도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사람 많이 쓰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임금비도 높고 두 번째는 코로나 되니까 사람 좀 적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산업들이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규제가 지금 상당히 큰데 우리나라 공식력 기관에서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를 해보니까 대한상공회사나 한국경제원 또 외국기관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든가 IMT 이런 데서 보니까 한국의 규제가 상당히 높더라. 그래서 신산업 규제 현황에서 인식을 해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규제로 인해서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 진출하지 못한다. 그래서 뒤에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포지티브 규제, 진입장벽, 법제도 미비, 또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라든가 공무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지티브 규제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제 뭐 리스트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산업만 허용된다. 그게 뭐 포지티브거든요. 그래서 뭐 긍정적인.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제가 만약 어떤 뭐 산업을 진출하고 싶잖아요. 드론 산업. 그럼 거기에서 뭐 드론 산업이 있어야만 제가 진출할 수 있어요.
그럼 규제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할 반대는 뭡니까? 네거티브 규제예요. 요 사람 빼고는 다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들은 뭡니까? 네거티브 규제 해가지고 허용하는 규제고, 우리나라는 아직은 포지티브 해가지고 규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 단계를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선진국에서 성공한 게 뭐냐면 샌드박스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야, 요걸 허용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바이오 같은 이런 거를 뭐 이상한 그러니까 셰프를 조합해가지고 이상한 물질을 생명체를 만드는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이제 뭡니까?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샌드박스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중간 단계. 그래서 외국 같은데 영국이라든 일본 또 기타 국가에서는 이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은 뭡니까? 네거티브 규제를 갑니다.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 많은데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은 여전히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규제 속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평가대로 규제에 대한 혁신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우리도 이제 그러한 것을 규제를 획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미진하다는 거죠. 그래서 2017년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많다.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은 유니콘 기업이라 해가지고 이제 10개 정도 됩니다. 근데 미국은 370개, 중국은 138개, 인도는 32개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어르신들 아시면 스타트업 기업에서 신생 기업을 내거든요. 이제 뭐 아이디어 말고 투자할 돈이 없어요. 그죠? 이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돈 있는 사람도 돈을 못 해줍니다. 아, 니 그 아이디어 좋은데 사업해봐. 이렇게 됩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성공한 기업들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이나 LG보다 훨씬 유망한 기업들이에요. 그런 기업들이 삼성이나 LG처럼 100년 된 회사가 아닙니다. 불과 20년 전 회사예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지금 전 세계에 어떤 뭡니까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업들이 성장하는데 여러 가지 아직까지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기업하기가 어떤 점에서 기업이 얼마나 잘 성장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미국보다 또 중국보다 훨씬 작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잃어버린 30년 이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팬데믹 때인데도 아직까지 문서로 보내고 팩스로 보내고 디지털하고 이렇게. 그 어떤 점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나이 젊은 층에서는 디지털 이걸 빨리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상당히 앞으로 희망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디지털 시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거나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잃어버릴 어떤 30년 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경쟁도 저는 시작할 때 뭡니까? 패션 마크로 생각하거든요. 올해 중국이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많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저희들 볼 건 뭐냐면 이 4차 산업혁명도 크게 나눠서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 어떤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해가지고 문화적인 측면, 여기 소프트 파워로 제가 표현했습니다만은 두 번째는 이제 하드 파워 해가지고 우리가 군사력이라든가 경제력, 또 생산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과거에는 이 하드 파워가 중요했어요. 군사력이 얼마 되느냐, 또 그 국가의 부가 얼마나 창출되냐 이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인터넷 기술이라든가 또 전 세계 하나로 읽는 시스템들이 많이 SNS를 발달되기 때문에 이 소프트 파워가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BTS 그리고 또 오징어 게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외국 사람들 한국 사람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떤 수성구에서 어떤 분이 자기가 김치 공장을 해요. 근데 그전에는 김치 수요하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수성구 혹은 우리 시민들, 대구 시민. 그럼 조금 더 하면 어떻습니까? 저 전라도랑 저 호남, 서울이나 강원도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자기 팔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은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미국에서 김치 수요가 커진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소프트 파워 힘으로 우리나라 인식이 점점 좋아지고 또 이제 우리나라 그 K컬처에서 음식이나 문화
여러 가지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을 외국 사람들이 더 선호하게 되니까 한국 음식들도 더 많이 수입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분에 의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또 더 많이 수출하게 되고 또 더 많이 호감도를 느끼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2차 제조업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많이 투입해서 컨베이어벨트에서 일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 오토메이션 돼가지고 기계라든가 로봇이 생산합니다. 또 그리고 또 여기 나옵니다만 VI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이 가상의 환경에서 이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걸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이 투입되는 게 아니고 이 스마트 팩토리에서 아주 지능적이고 인공적인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불량률을 낮추고 또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그러한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신발 메이커를 아시겠습니다만은 나이키도 있고 그러니까 독일에 아디다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디다스사가 독일에서 임금비가 높으니까 20년 전에 공장을 중국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2년, 3년 전에 그 공장을 폐쇄하고 중국은 600명이 일하는 거를 폐쇄하고 다시 독일로 불러들였어요. 그거 뭐냐면 아직까지 임금비를 여전히 냅니다. 독일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4차 산업혁명이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사람 600명 쓰는 게 아니고 사람 한 10몇 명 써도 아니고 공장을 벌릴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가능한 게 심지어 노동집약적 산업도 가능한 게 바로 이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소프트 파워가 어떤 점에서는 이야기했다시피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인데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 파워가 인간의 일가를 창의적 등을 중요해서 곧 핵심 원동력이 될 것이다. 소프트 파워가 곧 핵심 동력이고 교육, 문화,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미 교수님이 표현하기에 이 소프트 파워는 결국 문화적 파워이고 이건 한국과의 문화, 가치, 정책의 매력에서 생산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2차 제조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결국 제조 환경의 변화로 시작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 문화 전반의 변화를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제조업의 어떤 경쟁력 회복도 중요하지만은 이 소프트 파워의 어떤 혁신, 그리고 창조, 창의력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사례는 잘 아시잖아요. BTS, 그죠? BTS 보면 10명이 엄청나게 많은 효과를 보거든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 외국 나가시면 상당히 한국 사람이냐 환영합니다. 그전에는 한국 사람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효과가. 그러니까 삼성이나 LG, 현대제품부터 잘 팔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모두가 당면한 문제인데 한국이 과연 어떤 문제를 당면한가 여러분들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조영구 박사님이 인구학을 계속 전공했어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인구학의 전문가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왜 이렇게 인구 절벽이 왔느냐 그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보면 첫 번째 양육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육비가 증가하고 또 집 사는 게 문제가 큽니다. 자,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그전에 25, 20대 초반도 어른들 세대 알습니다. 30 넘으면 결혼 하는 것보다 20대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30대, 40대도 많아요. 왜냐하면 경제적 부담이 크니까, 교육부담. 두 번째는 서울과 경기 중앙권하고 지방하고의 어떤 격차가 큽니다. 그래서 지방 격차.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또 하나 우선 제가 아주 흥미로운데 남녀 간의 갈등이 최근에 상당히 커졌어요. 그래서 이분을 이야기하기에 인구 절벽의 원인 중 하나가 남녀 간의 갈등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그러니까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고 또 연금도 개혁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또 지방의 생활 정조공력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구 소멸이죠. 예, 지금 뭐 의사가 그렇게 많은데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 없다. 의사는 또 뉴스 나오대요. 의사 많습니다. 뭐 공부 잘하는 의사 대대 나가요. 근데 실질적으로 흉부외과 뭐 하는데 그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료수가를 차등 제공해가지고 그런 분한테 의료수가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현명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아마 현 정부에서는 지금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거 보시면 이 그래프 보시면은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GDP 대비 가족수당 공공지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애는 없는 거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죠. 이게 소용이 없다는 거죠.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한다 하잖아요. BMW로 뭡니까? 벤츠 외제차 쳐도 애 키우고 이러기 힘든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이 표를 보시면 앞에서 제가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0.81이거든요. 1년 전에. 그러니까 2021년 기준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보세요. 체코라든가 유럽 국가, 프랑스도 보세요. 1.8이에요. 거의 애 둘이 나온다는 거죠. 미국도 1.67입니다. 그죠? 영국. 이게 선진국이잖아요. 스위스 이런 거. 우리 경쟁 국가인 일본도 우리보다 애를 많이 낳아요. 보세요. 일본이 뭐 노래만 뭐 하지만은 보세요. 일본 1.4입니다. 좀 있으면은 일본이 우리가 일본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0.5로 줄고. 자, 여기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 2000년대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 후년이 되면은 예상치입니다. 아마 이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발표된 통계 서울을 보니까 0.6인가 뭐 해가지고 상당히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더 빨리 요거를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요거는 일본이거든요. 일본도 이렇게 확 줄어들었어요. 근데 또 일본은 또 다시 회복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1.5 같으면은 우리의 거의 한 2배 가까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고령화 인구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연세 드시는 분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이 초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되는 인구층이 전 인구의 20% 이상을 점유하는 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나라도 20.3가지고 아마 내년인가 되면 초고령화 사회 기입합니다. 그래서 이 급속도로 증가해가지고 2045년 이상 되면은 우리가 일본보다 초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되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본의 초고령화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 통계만 봤을 때도 이거는 제가 하는 이야기고 공신력 기관에서 발표됐는데 이 통계만 봤어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빨리 인구가 어떻게 보면 감소가 아니고 소멸입니다. 소멸. 그래서 우리가 인구 뭐 절벽이라 하는데 이제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그죠?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기후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 뭐 많이 생산하니까 이산화탄소 이렇게 하니까 지구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외부에서 있는 북극계나 남극에 얼음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또 식량위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하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어떤 빵이라든가 모찌가 있는데 그 가격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생산하는 게 적고 수입하는 게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 인플레이션 되니까 어떻습니까? 미국에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나라 금리 올리죠. 그게 미국 올리는데 안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그 전에 100년, 200년 전에는 대한민국, 일본, 중국 우리가 조금 전 이웃국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쪽 반면에. 그러니까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뭐 미국에서 일어나는 우리한테 거의 영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문제 생기면 우리한테 영향 옵니다. 우크라이나 저기 전쟁하는데 우리나라 영향 없을 거 뭐지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밀하고 수입해요. 그래서 파리 바게트 값이 올랐잖아요. 또 오일값도 오르고 기름값도 다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십시오. 문제점 보고. 우리나라의 곡물 자금률. 그전에는 곡물 자금률 50년대는 92%가 상당히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20%안 됩니다. 밀 같은 건 0.7%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우리나라는 고임금, 낮은 생산성, 저생산 기조, 급속한 인구 절벽, 환경 문제, GVC라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뭡니까? 본인이나 애들이 차 사잖아요. 그럼 얼마 기다려야 돼요? 모르긴 해도 6개월에서 1년 반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 생각도 못 하는데 1년 뭡니까? 타던 차가 새 차보다 더 비싼 값이 팔린다 하잖아요. 그죠? 그전에 상상도 못 했잖아. 내가 6개월 타고 1년 탔는데 그걸 내놓으면은 신차값 이상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전에 생각도 못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현대가 차를 잘 만드는데 왜 너가 뭘 했는지. 현대도 뭐 다른 국가한테 차량용 반도체 수입해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가가 빨리 생산을 못 합니다. 그죠? 그래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됐을 때 2년 반 전에 처음 생겼을 때 공장 일주일 문 닫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차 부품 3만 개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도 안 해. 뭡니까? 단순한 제품 스프링이 중국한테 다 의존했어요. 그거는 싸게 생산한다. 중국이 코로나 되니까 공장 문을 닫았잖아요. 그래서 생산 못하니까 우리가 수입을 못해가 현대자동차 전체 못 닫는 거예요. 엔진하고 다 만들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이 경제 환경은 전 국가가 다 얽혀 매여 있다. 그래서 삼성이 여기서 만든 중요한 거를 베트남에 수출하잖아요. 베트남에서 중간 제품 만들어 중국 수출하고 중국에서 만든 걸 미국 수출해서 미국 삼성이 최저로 전 세계에 파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입니다. 우리가 다 여기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규제라든가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4차 산업에서 중요한 규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규제를 우리가 슬기롭게, 우리 기술이 있어요. 그게 있는데 참 어리석게 바보처럼 행정적 규제를 만들고 그 기술 키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참 안타깝잖아요. 네? 없는 기술을 가지는 중국도 제일 크는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공부할수록 연구할수록 참 우리가 어리석다. 공부를 너무 안 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술이라는 규제의 필요성이 아까 제가 4차 산업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규제를 해야 된다. 그 규정을 유연하게 해석하고 이걸 좀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제가 포지티브 규제, 이거는 요구만 됐다 이거거든요. 그 규제가 많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 네거티브 규제는 규제를 푸는 거죠. 요구 빼고는 다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바로 가기는 어려우니까 선진국들에서 규제 샌드박스 하는 게 머리판이거든요. 그래서 머리에서 둘이 실험해 보면은 야 여기 문제가 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규제를 만들어 보도록 했죠. 그래서 지금 이 규제 샌드박스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근데 미국 같은 데 한번 보세요. 미국은 규제 하나 만들면 2개 폐지예요. 원 인, 투 아웃. 영국은 원 인, 원 아웃. 하나 만들면 하나 폐지합니다. 그리고 규제를 더 못 만들게 한다는 거죠. 그 중국도 마찬가지로 유인한 규제. 일본도 보면은 이 특례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경쟁국들이 이렇게 우리보다 더 빨리 앞서가서 이 규제에 대한 어떤 혁파를 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는 제중의 규제잖아요. 규제. 그리고 두 번째는 고급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앞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재라든가 이런 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교육부 장관이 고시했던 첨단 기술입니다. 이런 분야.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타국가에 비해서 인재가 많이 부족합니다. 타국가들이 이런 인재 정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이런 분야.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미국보다 논문이 더 많다고 해요. 최근에. 그러니까 논문이 많고 연구를 많이 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산업이 더 활성화되고 또 경쟁력을 더 가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그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 관련 교육계획이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교육계획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치원 때부터 이 친구는 물론 한 친구가 다 잘하면 좋지. 영재는 천재되면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은 그러기 어렵잖아요. 그래 이 친구는 뭘 잘하나? 이 친구는 로봇을 잘 만들어. 이 친구는 드론을 잘 만들어. 손자나 손녀가. 그럼 걔 하나가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걔가 드론 잘하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속 가가지고 나중에 공부하더라도 드론 잘 만들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유치원 때는 그러한 교육. 취미생활 드론도 만들고 로봇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제 기술을 선도하고 기술을 표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또 그리고 지금 언론상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R&D 투자를 많이 했는데 핵심 관련 기술이 중국이 이제 스카우트가 가버린 바람에 디스플레이 산업 같은 데는 우리가 이제 중국이 훨씬 우리가 더 싸게 잘 만들어요. 우리가 OLED 기술은 앞선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기술을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 유출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전체 비용 60% 가까이 해외 유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현상인데 지금 핵심 강물이 지금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낮춰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분 인도네시아 또 호주라든가 콜롬비아, 뭐 볼리비아 이런 국가에서 우리 핵심 기술을, 핵심 원료를 많이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포스코도 철강을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앞으로 뭐냐면 배터리 관계되는 원료 수입을 정제해서 하는 그런 업체로 바뀝니다.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많이 낮춰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25% 이상이 중국 무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전공이 해외 투자인데 해외 투자도 중국에 의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중국이 한 30, 334, 중국에 30. 우리나라에는 비싸게 생산되는 30% 항상 유지해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태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코로나. 그리고 중국이 30, 그 나머지 40은 다른 국가가 퍼뜨린다는 거예요. 그 중국이 만약 봉쇄되면은 다른 국가에 비싸도록 하고 우리나라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 이때까지는 우리가 너무 싸다고 중국한테 계속 의존해요. 이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거. 그리고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부에서나 기업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그런 것을 다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의 기술, 그리고 혁신 스타트업, 앞에서 말씀드려봤듯이 지금 아마존, 페이스북이나 구글, 테슬라 이런 기업들 다 스타트업 기업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차에 있잖아요. 전기차. 그거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브랜드가 누굽니까? 미국 테슬라잖아요. 테슬라 20년 전에 태어났어요. 20년은 안 돼요. 근데 그 회사가 주가 가치로 세계 1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업 다 스타트업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업들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생태계 조성이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아이디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을 우대해요. 기업을 우대해야 그 사람들 투자하니까 직장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 우대, 기업인들을 우대해주는 그런 정책을 해야 돼요. 기업인들이 죄인이 아닙니다. 우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선도자. 우리가 60년대, 70년대는 이제 파스트 팔로우 해가지고 추격자를 잘했어요. 1등이 미국, 일본은 그때 우리 그거 쫓아가려고 잘했어요. 그리고 60년, 70년대 교육은 양적 교육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암기식 해가지고 그걸 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도자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초격차 혁신국가. 초격차 혁신은 뭐냐면 1등하고 2등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감히 2등이 1등을 쫓아올 수 없는 그런 수준을 만드는 게 초격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이 추구하는 게 뉴스 보세요.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요. 혁신국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따라잡기가 아니고 새로운 어떤 마인드, 새로운 앞서가는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퍼스트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는 그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의 테크 기업 잘 나가는 거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국가나 기업이 디지털 혁신하고 규제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 그래서 산업진흥 디지털 가속화되고 국회, 국가 정치 기반자, 기업 혁신자, 혁신적 사고, 선도자 패러다임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4차 산업혁명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신기술을 융합하잖아요. 이 기술을 융합해가지고 산업과 기술 경쟁 확보이지만은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뭐 때문에 합니까?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또 지속 가능 발전성, 이것 때문에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거, 존엄성이지. 이를 위해서는 건전한 윤리성이 가결되는 인문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과학기술이 너무 발달됐잖아요. 생명과학이나 이런 거. 만약 그러한 생각이 없고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나 이런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자기 상업적 목적으로 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뭐 이상한 물질을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로봇이 인간을 감시하게 한다든지. 우리가 개발하는 로봇에서 우리가 인간이 뭡니까? 노예가 될 수 있어요. 맞죠? 앞에서 그 영상 보셨잖아요. 뭐 칩을 머리에 꼽아 놓으면은 아침에 몇 시에 나가면 우리는 안 나오고 싶은 칩이 딱 일하게 한다. 그래서 그런 세계가 안 되기 위해서는 건전한 윤리성이 반드시 기반이 된다. 결론은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이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선도자의 역할. 그죠? 그 주인정신이 걸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도 끄고 뭘 아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나와 나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요. 공동체에서. 저 사람이 가면 나한테 같이 합니다. 그런 생각. 그리고 과학과 지금은 과학기술 시대니까 인재를 중시하고 또 키워야 되고 또 학벌보다는 도전, 말했지. 앞에서 말한 허준 박사 또 건전한 생태계를 조정. 어떤 친구가 다른 것보다 그걸 잘하면 칭찬해요. 그 친구가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자꾸 만들어요. 뭐 성적이 좀 더 높고 그게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회 풍토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미래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2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20년 후에
아 20년 전에 내가 그 실수를 안 했어야 되는데 국가 정책을 안 했었는데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따라간 게 20년 후에 그때 그래서 지금 뭐 앞으로 5년 특히 5년 앞으로 10년 이게 제 생각에 국가의 경쟁력의 순위를 완전히 결정짓는 그런 중요한 시 중국이 너무 많이 우리를 추격했어요. 따라왔어요. 또 경쟁력이 크니까. 그래서 저는 결론은 뭐냐 제가 3년간 연구 본 결론 지금 우리 인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적당한 기술이 지금 개발되어 있고 또 우리 국민들만이 가지는 또 우수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빨리빨리 문화가 잘 성화된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중국의 태산을 저는 넘을 수 있다. 저는 궁극적 목표가 중국을 어떻게 넘느냐 이제 그걸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 가지 특강을 요청받고 우리 용화도산 김상김 관장님 그리고 이 특강의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또 국가도서관의 선생님 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제 특강에 관심과 경청해 주셔서 그나마도 상당히 감격을 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